다음에 3명의 부장 판사들 한번 얼굴 한번 기억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쪽에서는 이미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공격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상식을 이렇게 벗어나는데 권성수가 이번 재판의 주심이었고요. 임정엽이 재판장이었고 김선희 판사인데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된 게 있죠. 임정엽이 어떤 판사인지. 임정엽은 사실은 저쪽 언론에서는 세월호 판결 내린 사람이라 그래서 굉장히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어제 재판 끝나자마자 중앙일보 등은 세월호 관련한 재판을 했던 사람이다. 세월호 선장한테 36년형 했던 사람이더라고 추앙을 해서 니들은 임정엽 판사가 괜찮은 판사인데 왜 공격하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임정엽 판사의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 사건 판결이 하나 있었죠. 친동생을 성폭행한 의사한테 무죄를 때려요. 임정엽 이 사람이 2014년에 이 재판 나중에 대법원에서 또 뒤집힙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는 임정엽 이 하나의 판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 임정엽이 8개월은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의사 5년이 확정되는데 임정엽만 이상한 판결을 했던 거예요. 물론 판사는 지들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겠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죄였다고. 이런 판결을 했던 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그 정경심 교수 사건을 보면 사실은 개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정경심 교수 쪽에서 반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인조 채택하고 다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왜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인 의심이 자기들은 왜 들지 않았는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다 검사들 주장만 100%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했는지에 관련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기존에 이제 임정엽 부장판사님께서 판단한 어떤 그런 사건들은 사실 정경심 교수 재판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방금 전에 그런 행태들을 봤을 때 그나마 일말의 여지라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그 의사 친오빠한테 거의 20년 동안 성폭행 당한 여자분이 나중에 이제 폭로를 하죠. 근데 이게 1심 재판장이 임정엽이었고 거기서는 무죄가 납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등법원에 가서는 법정 구속이 되죠. 이 오빠가. 그러니까 명백하게 재판을 잘못한 케이스? 그런 대표적인 그런 재판을 했던 성향을 가진 그런 판사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정엽이 누구냐고 자꾸 이렇게 화제가 됐을 때 야, 세월호 선장한테도 그렇게 구형을 했는데 그게 일반적 정상적인 인간이면요 성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 구형할 수밖에 없는 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304명이 죽은 사건인데 이게 마치 굉장히 진보적 판사인 것처럼 중앙일보 등의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이걸 띄우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성폭행 그 의사도 있고 이명희 그 한진 그 이명희 그 관련해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부과했었죠. 그리고 세월호 청진회원한테는 벌금 1,000만 원밖에 안 때렸어요. 그리고 뭐 어떤 건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는데 집행유예. 근데 표창장 위조 하나로 4년 법정 구속. 이것은 물론 이제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표창장만 위조한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론은 표창장만 위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다 아닌데 너 무단횡단했어. 징역 5년 이거 때리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그게 이제 지금 임정엽의 판결문에 보면은 그냥 괘씸죄예요. 너는 왜 네 죄를 인정하지 않아? 아까 말했던 그 이야기 연장성이긴 한데 그러므로 자기가 자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므로 너는 유죄. 너 때문에 최성희 등이 곤란해졌어.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괘씸죄인 건데 징역 4년에 해당하는 처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징역 4년에 벌금 5억에 준하는 처벌은 이런 것들이에요.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조해 시신유기, 무면허 뺑소니로 사람을 죽인 자, 생후 6개월 아들 살해, 살인 후 출소해 다시 살인미수,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 살인미수, 여자친구 죽을 때까지 폭행살해,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 살해. 이게 징역 4년짜리. 저도 최근에 한 사건 중에 브로커가 공사 수주하면서 한 5, 6억 횡령한 정도 돼야 징역 4년 정도 나오는데 사실 징역 4년 정도 나와도 대부분 또
법정 구속까지는 또 안 시킨 경우도 많은데 정말 죄질이 나쁘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법정 구속하는 경우는 정말 괘씸죄로 처벌을 해도 남들이 다 알겠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정도여서 정말 여기서 전문가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만 하면은 요즘 이제 저는 이게 뭐 고법이나 대법원 가면은 무죄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4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보석에 관련된 규정이 준비 어떻게 됩니까? 보석이요? 네.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면 상황 변화가 있어야 되죠.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 질병이 지금 질병도 있으시고. 있고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김경수 지사님처럼 다음 이제 항소하면은 다음 재판부한테 변론권 보장. 이거 변론권 보장이라든지 약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우리 판단하니까 약간 보석이나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데 사실은 보면 보석을 하려면 사실 또 이렇게 구속한 재판부한테 사실은 좀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있어가지고 판사들이 그런 판사들 때문에 저걸 보석으로 풀어주면 전에 안 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이제 질문이 옵니다. 여기에 보석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명박도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보석됐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형이 확정돼서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기결수 중에 16% 정도가 보석을 신청하고 그 중에 약 36% 정도가 다시 보석이 허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확률로만 보자면 결국 10% 안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의 한 8%, 한 7%. 그래서 지금 보석을 희망하는 분은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영어의 몸이 돼 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석으로라도 나와 계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춘변에게 여쭤본 겁니다. 아니요. 네. 그리고 구속을 한 것도 좀 앞뒤가 좀 이 판사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다른 것보다도 증거 인멸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 지금 추가로 구속 수사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증인들한테 허위 사실을 하게끔 허위적으로 얘기하게끔 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정경심 교수가 직접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님이나 주변 가족들이 부탁도 아니죠.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것이지 본인이 아닌데 왜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구속을 하는지 이것도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이게 얘기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 판결을 보면은 양형이 너무 과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한 이유를 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반성 없어서. 그래서 이거 그냥 풀어주면은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괘씸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사실 보면요. 진짜 이게 저는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탤런트 최정윤 씨의 남편이 주가 조작해서 20억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얻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3년 전 이야기인데 여기에 남편 주가 조작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그러니까 벌금 5억이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해버린 케이스예요. 그건 뭡니까 그게? 아니 법정에서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사법체계라고 생각해나 변호사님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억울한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구형하는 단계까지 반성하지 않네라고 더 세게 지르잖아요. 근데 반성하고 있으므로 초범이니까 감경해주겠다. 이 사법 시스템이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변호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끝에다가 덧붙이죠. 이제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해 줘라라고 덧붙이긴 하는데 사실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열심히 했을 때 너는 반성하지 않으니까 괘씸죄야. 이런 거에 참 부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 증인들한테 허위 증언을 하라고 종용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뭘 근거로 증인들한테 허위 증언을 하라고 종용이라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재판부의 어떤 예단이나 추측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일단 예단이나 추측이라는 것이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재판은 후폭풍이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보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이거든. 너무나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제부터 우리 방송도 이야기했지만 배심 먼저 해야 된다 이제. 사실 예를 들면 임정엽이가 어떤 사람이고 뭐 권성수가 어떤 사람이고를 떠나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 사람만 매수하면 끝나는 사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보통 일반인이 아니고 검찰이야. 어떻게든 임정엽이면 평생 검찰과 한 몸이 돼서 가야 되는 사람인데 권성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검찰이 눈치를 안 본다는 건 불가능한데 지금 현재 검찰들의 목이 걸려있는 사건인데 사실 이런 사건은 배심원 형태로 판결했을 때는 게 맞잖아요. 저도 국민참여재판 같은 걸 해보면 이제 사실 결국은 법관이 판단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률이라는 것이 사실이 있고 사실관계가 있고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 확정은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인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법관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황이면 사실관계는 이렇게 확정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에다가 법률 적용에 전문가인 법관들이 적용하면 지금보다는 더 납득 가능한 판결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법률가보다 나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심원단은 유무죄만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량은 이제 재판부에서 양형도 네. 의견은 제출합니다. 그래요? 예, 의견만 제출하고 결국은 결정은 기속력을 얻는 거죠. 네. 네. 사실 그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유무죄 판단도 어떻든 간에 배심원이 하지만 기속력이 없긴 한데 배심원들이 일단은 판단을 하면 대부분 법관들은 따라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안 따라주는 경우도 선거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한 건 봤었는데 대부분 따라주긴 하던데 그래도 사실관계 확정은 일반인들이 훨씬 잘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이수진 의원이 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2008년 1월 22일 날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학원 강사로 취업한 모 씨에게 이 임정엽 판사가 선고한 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 사람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학원 강사로 취업을 했어. 어떻게 보면 100번 양보해서 정경심 교수가 그거 뭐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 형량은 너무 과한데 그러니까 자기 깐에도 그러니까 양형을 할 때 너무 찔렸는지 그 양형을 좀 그러니까 선고를 세게 한 이유를 자기가 스스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러니까 증거 인멸할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갖고 징역 4년에다가 바로 법정 구속. 이거 그냥 미친놈 아닐까 싶어요. 아니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과하다 싶은 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판결해왔던 어떤 그 수준이랄까 과거의 어떤 이력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정경심한테는 징역 4년이야. 똑같은 죄로. 이런 사람들한테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제 그 형사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보고 나서 납득할 만큼 나와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거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사실 이렇게 문서위조 관련 사건 7건, 8건,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 사건, 보조금 위반 사건,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건, 범죄 수익 은닉죄법 위반 사건을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판단할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좀 드물 것 같아서 양형 관련해서 저는 재판부가 깊게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게 판단을 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판사님 세 분이 의견이 다 동일했다.
판사님 세 분이 누구 이번에 뭐 대등재판부라고 하는데 예, 대등재판부라고 부장판사 하더라고요. 세 명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의견이 다 동일하게 징역 4년에 법정 구속을 해도 맞다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사실 저는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세게 판결을 하고 법정 구속까지 가야 한다고 동의를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판결문이 나오면 좀 더 알겠지만 아니 그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근데 이게 국민참여재판 관련 범죄의 대상인지를 좀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물론 전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약간 돌 플러스 아이 성격이 있으면 다른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명이 이렇게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제가 거의 뭐 반 정신 나가가지고 내가 주장할 거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러니까 하는 경우는 없나요? 아니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저는 왜냐면 말한 예. 이 판결문 물론 저는 그때 현장에 없었고 이렇게 들리는 뉴스라든지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기사라든지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한 거 아니고서는 다른 두 분도 동의를 했다? 저는 그거 자체도 그것도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게 아까 추측과 예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에 재판에 임하시면서 뭐 가지고 있으셨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쓰기 싫은데 입시 비리다. 플러스해서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시 비리다.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다. 이런 거에 나름대로 이제 편향성을 갖다 보니까 그런 시각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시각을 가지셨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엮이기 시작하면서 둘둘 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렇죠. 너 그렇게 내가 볼 때는 확실히 나는 유죄가 확실한데 너 그렇게까지 계속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고 증인들 나와서 어문소리 하게 만들고 이런 걸 보니까 너는 구속이 돼야 돼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전 두 가지로 봐요. 일단은 뭐 추정해보거니와 하나는 확증 편향이죠. 그러니까 언론에 이미 이 정해져 있는 사건이 거죠.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될 때 이 사람도 무슨 뭐 무인도에 사는 사람 아니니까 재판장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확증 편향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 하나는 어제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던 것처럼 판사 사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게 굳이 사찰했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카르텔 속에서 최소한 이 사건을 무죄 내기는 엄청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은 일단 해봐요. 두 가지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 사건을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률가들의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그치. 일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판부든 그러니까 사법부든 검찰이든 어쨌든 우리는 사법연수원 동문들이다. 뭐 이런 식의 여기에 어찌 보면 그 개혁하려는 게 결국은 검찰 개혁 이후에 사법 개혁까지 가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뭐 선수를 치는 그런 예를 하나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로 그런 재판이 아니었나. 저는 카르텔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어떻든 간에 그 본인이 산속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계속 입시 비리, 권력형 비리, 입시 비리 계속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무죄 선고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놓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판사는 진짜 재판에 있어서 아까 말한 배심원 등에 의해서 자기 책임을 뭐랄까 이렇게 어떤 경우는 뭐 배심원 재판 이런 재판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게 너무 겁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이걸 너무 쥐어주면 이 사람들 손에 검찰 2,200명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 근데 도일 받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검찰들도 상당 부분 서울대를 나오고 뭐 자기들끼리 만들어져 있는 이미 자기들 간의 어떤 그 법조 엘리트 의식들이 계속 작용을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내기는 진짜 어려웠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무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이거 무조건 난 유죄를 때릴 거라고까지는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고 쳐도 보통 우리가 3년 정도가 나와야지 집행유예 3년 이하로. 잖아요. 그렇죠. 3년 이하로. 네. 그러면 어쨌든 무조건 구속을 시키겠다라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악감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님한테 무슨 내가 과거에 피해를 받아가지고 너 어떻게든 당신들 내가 물먹일 거라는 심정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다른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최근 게 쌍둥이 그 숙명여고 쌍둥이 그 자매의 그 시험 그게 그 아버지가 3년 받았거든요. 그리고 최순실이
3년을 받았어요. 그 정유라 입시 부정 사건이. 근데 제가 뭐 제 경중을 저는 잘 모르니까 따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 피실력만 따진다면 대학교의 입시 비리가 더 클까요? 정말로 그냥 대학원 정도 입시 비리가 더 클까요? 전 대학교가 더 크다 생각을 해요. 그걸 밟아서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년을 때렸는데 정경심 교수는 4년을 때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4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비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조범동 관련해서도 다 무죄잖아요. 다 무죄고, 그러니까 조범동 재판장이 말한 내용들은 자기가 건들 수가 없으니까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다 무죄로 인정해주고, 조범동 재판장이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토스해준 거는 말도 안 되게 다 유죄를 하면서 이것을 4년을 했다는 4년에 하다가 벌금을 같이 했다는 거는 억지로 나는 무조건 너 구속시키겠어라는 게 정해지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판결문이 600페이지가 조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570여 페이지라고 하는데 사실 570에서 600페이지짜리 판결문을 뭐 548페이지라고. 그런 거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이제 판결문을 500에서 600페이지 썼다는 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바로 정리하고 쓰고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느 순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 유죄의 심증이 상당히 섰을 것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재판을 그렇게 진행했을 거라고 예상이 어처구니가 됩니다. 없으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어쨌건 저는 판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세월호 뭐 선장한테 30몇 년형 때렸다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뭐 개혁 성향, 진보 성향을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임정혁 부장판사가 내린 주옥 같은 판결이라는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갑질 폭행한 한진과 조양호 부인 이명희 집행유예. 세월호 청진해온 아까 말한 세월호 선장한테는 30몇 년 벌금 1,000만 원 나왔고요. 나이트클럽 손님 집단 폭행 집행유예, 졸업증명서 위조 집행유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고, 광복절 도심 불법 시위 주도자 보석 허가했고요. 친동생 성폭행한 의사 무죄.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은 흑역사 판결도 굉장히 많은 사람, 제가 봤을 때는 판결에 있어서의 뭐랄까 그 유지되는 평균치가 없는 사람.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여론에 굉장히 좌우가 되거나 굉장히 이상한 판결을 했던 이런 판사에 대해서 저쪽은 우리한테 뭘 바랐냐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강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상 말도 안 되는 판결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이나 사회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역사상 희대의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입시 비리라고 불리웠던 그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속에서 그 모든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다툴 여지가 한두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수용한 사건. 그리고 그것이 유죄라고 우리가 100%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양형이 이렇게 과도한 사건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2심 또는 대법원에서는 뒤집힐 거라고 대부분 확신하더만. 그러니까 이건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검사들이 갖다 준 그 공소장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판결문을 만들었던 전형적인 예와 유사한, 근래 보기 드문 유사한 예가 된 것 같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든 간에 사회적인 합의는 갈등이 있을 때 최종적인 판단 기관은 법원인 거는 뭐 맞고요. 그런데 다만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주장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든 간에 눈을 부르켜고 판결문이 나오면 왜 우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정말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봤다, 그 다음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그게 허위이고 왜 교수님이 그거를 종용했다고 판단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보면서 정말 다음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음 재판에서 다음 재판부에 보기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의문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재판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지금 이제
재심은 3심 가면. 언제나 끝날 거야. 지금은 이제 구속됐으니까 바로 항소했어요. 6개월 내에 거의 끝나겠죠. 항소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6개월인데 이게 더 예. 늘어질 수는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좀 땡겼을 수도 있죠. 구속 네. 기간을 상고심 거를 좀 땡겼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정도 소요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그 정도면 끝나겠죠. 예. 누구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법의 절차라는 게 무슨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법의 절차라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뭐냐면은 2심도 대법원도 안심할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판결이고 이러이러함으로 이런 판결은 내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외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리 주저앉히는 효과가 있어. 2심도 안심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 2심 판사를 사찰이라도 해야 되고 협박이라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론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판결은 잘못했다고 끊임없이 외쳐주는 것, 그게 저는 임정혁 같은 판사라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여론에 민감한. 여론에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중요하다. 1심 판결은 정말 속칭 개족 같은 판결이었다.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여기까지 합시다.